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1차주 철도의 연계운송 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환은 제7장 철도운송, 철도 연계운송 체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먼저 철도 화물 운송 체계 구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화물 운송 구조는 뭐로 편성되어 있어요? 도로 운송으로 되어 있죠, 그죠? 도로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로 운송은 특히 문제점은 뭐냐면 에너지 효율성이라든지 단거리에서 유리하지만 장거리에서는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철도가 100이라고 하게 되면 영업용 트럭은 603, 그 다음에 자가용 트럭은 1943, 해운 같은 경우는 105의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하고 해운이 에너지 효율성 면에서는 가장 효율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나타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런 어떤 이 두 가지 운송, 우리가 여기서 해운이라 그러면 연안 운송을 얘기합니다. 국내에서는 철도하고 연안 운송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 철도 운송하고 연안 운송 시스템은 특히 뭐예요? 도어투도어 시스템, 연계 운송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철도하고 연안 운송은 수송 거점을 마련해서 수송 거점 간에 연계를 하고, 그 다음에 양단 간에 있어서 소운송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부분에서는 트러킹으로 해서 완결성을 짓도록 이렇게 한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외국 같은 경우는 활발해진 이유는 뭐냐면은 워낙 거리가 멀고 장거리 운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시책들이 에너지 효율성이라든지 환경성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정책을 위반하고 있죠, 그죠? 관리를 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도 운송이, 연안 운송이라든지 철도 운송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국내는 아직까지는 뭡니까? 워낙 구간이 짧아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은 없겠지만,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항만과 수입 출입 항만과 내륙 거점 간의 구간 운송을 통하고, 구간 운송은 뭐예요? 철도 운송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연계 운송을 통해서 도로 운송을 트럭으로 해서 도로 운송을 통한 연계 운송, 이런 부분이 강화될 필요 있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로 위주의 수송 체계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약 12조 정도가 교통 혼잡 비용이 발생된답니다. 그래서 이 규모로도 2조 원씩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장거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 적용 못하기 때문에 물류비가 증가하고 있는 요인 중 하나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운송 체계를 도로 운송에서 철도 운송으로 적극적으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SOC 차원, 즉 다시 말하면 내륙 ICD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건설해서 물류비를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시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달 십달 하면서 친환경 운송 체제도 확립할 뿐만 아니라 도로 혼잡도도 낮출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사회적 비용이 뚝뚝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3페이지 이제 도로에서 이제 철도 화물 운송으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도 운송은 선로의 병목 현상이라든지 서비스 공급 주체가 어디로 했죠? 철도 공사로 일원화돼 있죠. 이런 것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철도 운송은 본선 운송은 철도청을 가지고 있고요. 철도 공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하역은 항운 노조가 관할을 하고 있고,
소운송은 트럭 운송 민간 업체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단계별로 일관성이라든지 아니면 이 서비스성의 완결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화물의 손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손상, 파손 이런 부분들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지금은 책임을 진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철도공사에 우리가 이제 배상 체계를 하면 철도공사에서는 또 뭡니까? 작업자 단계별로 구상금을 청구를 하겠죠, 그죠? 그렇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보상이 굉장히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들 한들 보상이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보상 주체 이런 부분들이 너무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더라. 또 한 가지는 이제 수송의 완결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운송은 철도 운송을 하지만 소운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각의 이 운송사라든지 아니면 화주가 지정하는 업체들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이런 어떤 서비스가 잘 안 되고 있더라. 그래서 화주의 토탈 서비스 요구라든지 납품 중 소량 추세라든지 신속 정확한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소비자들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화주들은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완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화주가 약간의 이 철도 운송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철도역 간의 복합 운송 서비스 체제를 해서 이 모든 기능들을 물류 5대 기능들을 모두 다 뭡니까? 한 회사가 복합 운송 사업자처럼 한 회사가 일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도 복합 운송을 확립함으로써 규모도 규모라든 시설 설비라든 이런 것들 표준화 단위화돼서 수송, 보관, 하역, 수영하는데 거점 간에 원활하게 연계할 필요가 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컨테이너를 4피트, 8피트, 16피트, 24피트 이런 식으로 해서 표준화를 만들어서 그걸 뭡니까? 이 취급 단계를 이 평준화를 하니까 그만큼 이 효율성이 높아지더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화물 단위를 팔레트 컨테이너를 만들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수송 용기도 규격할 필요가 있고 표준화할 수도 있고 그에 다양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화차라든지 컨테이너 이런 것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수송 단계의 복잡성을 일관화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뭡니까? 수월하게 완결성을 갖출 수 있고 그에 따라서 화주들의 안정성이라든지 신속성 이런 부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주의 선호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정리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4페이지 계속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 수송업체들은 철도 위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물 운송 위에다가 수송 단위를 팔레트 컨테이너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컨테이너 이런 단위화한다 그러면 환적이라든지 수송의 복잡성 이런 부분들을 뭡니까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철도 운송 구간에는 인입선을 설치해서 철도가 바로 뭡니까 우리 이 화주들의 상차지까지 완결성을 찍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복합 화물 터미널이라든지 철도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허브 앤 스포커 시스템을 구축해서 직접 뭡니까 화차가 진입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도착한 이 센터에서 거점에서 바로 택배나 아니면 지역 운송사를 통해서 운송사와 연결을 통해서 바로 도어투도어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운송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인터모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철도하고 도로 환적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이 연계 운송 흐름을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운송 체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하역 기계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화 도입을 통해서 빠른 하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이제 취급 단위를 일정한 규모, 대형화 또는 기계화 자동화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모를 만드는데 뭐 거기에 따른 뭐 서바디라든지 피기백 트레일러라든지 뭐 등등의 어떤 시스템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어떤 개발 시스템은 지난번에 이런 어떤 시스템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 어떤 시스템들 갖출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이라 우리는 5페이지 이제 시설이라든지 시설 정비라든지 확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입선이 이제 중요한 건데 대량으로 발생될 수 있는 화물이 대량으로 발생될 수 있는 항만이라든지 공단 이런 부분들을 인입선을 만들어서 화물을 한꺼번에 많이 싣고 갈 수 있도록 일정하게 뭐 화차를 이 장대화한다든지 그 다음에 화물 운행 횟수를 정편한다든지 그 다음에 고속 열차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어떤 수송 능력을 정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운송량을 높여서 가지고 컨테이너 열차를 장대화하면서 일회 운송량을 높인다고 그러면 단위당 운송료도 낮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철도 운송의 수익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활성화 유도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현재 화차들이 보면 80에서 90km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요. 좀 더 고속화를 해서 110km 이상 달린다 그러면 그만큼 신속성이 요구되겠죠, 그죠? 보장되겠죠. 또한 이제 철도역 주변의 컨테이너 야드라든지 415 기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역도에서 바로 하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지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장거리 물류 거점 간의 수송을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철도, 해운, 항만 등을 정비해 가지고 바로 철도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물류 시설 기능 면에서도 이제 순수한 하역장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일시적인 보관, 유통 가공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종합 물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점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ICD라든지 포카화물 터미널이라든지 아니면 유통단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점을 연계시켜서 실제적으로 대량 운송들이 체계가 확립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체계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ICD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에 거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양산, 그 다음에 군포, 그 다음에 정읍, 장성, 그 다음에 영기, 그 다음에 칠곡 이렇게 5개 되어 있고, 앞으로는 뭐예요? 남북통일대회에서 파주 6개가 이제 6곳의 물류 거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철도가 운송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체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건설된다 그러면 화물 운송 철도 운송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화물 열차의 정편 문제라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냐면 철도 운송에 이제 부산항에 입항하는 경우에는 수출입 화물 선박은 주말을 전후로 해서 입항하고 있고, 주말에도 철도에서는 이제 주말에 피크지 않습니까? 그죠? 여객 열차의 편성이 주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말에는 이 여객 열차 위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입이 좀 많은 주말에 전후에 화차를 편성한다는 것은 좀 주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야 시간에 중심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심야 운송을 하다 보니까 도착지의 상하역 부분에서는 뭐입니까? 에로점이 좀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화차 편성의 부분에서도 좀 이 주간을 편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임도 철도 운임은 신고 요금만으로 수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딱 정해져 있습니다. 타입가 정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화물 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빈도 수라든지에 따라서 화주에 따라서 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가능하면 화주들이 철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운송을 전환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무엇보다도 이제 기존 요율 타리프가 딱 정해져 있는데 몇 킬로마다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거리 체감식으로 해서 운임제도를 원거리는 단거리는 타리프대로 적용한다지만 원거리일 때는 약간씩 할인 요율이라든지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방식을 운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일괄 책임 운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계속적으로 얘기됐죠, 그죠? 철도 운송을 통해서 수주에서 지금 현재는 철도 운송업체가 화물을 수주해서 철도공사에서 차량을 요청을 하게 되면 그때 뭡니까? 이 철도공사에서 차량을 하고 운송업체에서 코레일에서 운송하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관성 있게끔 아예 복합 운송처럼 한 업체가 위탁을 하게 되면 철도 운송, 소운송 이런 부분까지 완결성이 있을 수 있도록 책임 일관성 수송 체계가 구축이 필요하다. 그렇게 봐지고 있고요. 그래서 소운송까지 완결성을 질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수송수단 간의 결합성인 항만, 철도, 화물, 공항 이런 어떤 SOC 차원하고 내륙 ICD라든지 아니면 이 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물동량들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일관성 운송을 가질 수 있도록 표준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트 로드 시스템을 해결하기 선결 과제로서는 수송 장비의 적재함의 표준 규격이라든지 포장 단위의 치수가 표준화되어야 될 것 같고 팔레트화되어야 될 것 같고 운송 하역 장비 이런 부분들이 표준화되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제 보관이라든지 하역 시설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표준화를 통해서 일관 운송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갖춘다 그러면 굉장히 효과가 높을 것이다. 그렇게 보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 보시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뭘로 하고 있어요? 화차 규격이 톤수로는 53톤, 43톤, 53톤, 55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치수별로 그죠? 한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화차 내 치수입니다. 화차 내 안치수는 2330으로서 길이는 1100 11,998 밀리미터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을 바깥 치수는 2438이라 곱하기 1200 12,192 밀리미터 이제 40피트짜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40톤, 50톤 적재형 유계화차로 또는 무게화차로 이제 규정을 해서 실제적으로 팔레트가 컨테이너에 딱딱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기존에 있는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기둥이 있습니다. 중간에 기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둥이 50cm씩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한계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붕을 지탱하기 위해서 기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둥을 철거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기둥을 피해서 적재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0피트짜리는 우리 수처리 컨테이너 화물 같은 경우는 몇 개 들어갔어요? 5열 곱하기 5개 곱하기 5개 컨테이너 곱하기 2개니까 10개씩 들어갈 수 있는데 18리터 들어갈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둥 모퉁이의 그 어떤 그 면적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5개가 아니라 4개밖에 못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인입선의 이제 필요라고 볼 수 있겠는데 9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 운송의 철도 운송은 도로 운송에 비해서 운송 절차도 복잡하고 운임 요일도 딱 정해져 있고 그다음 운송 시간이라든지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여객 열차에 비해서 밀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상당히 다양하게 편성을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앞서도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이제 화주들은 요즘은 완결성을 요구합니다.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자체적으로 운송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철도 운송 같은 경우에는 소운송 따로 또 그다음에 대운송 따로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지언정 이제 철도 운송에 있어서 이제 전국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있는 반면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환적으로 인해서 도어투도어 시스템이 어렵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적이 필요 없는 시스템들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인입선을 이제 설치를 해서 실제적으로 출발지에서는 화차를 우리 출발지에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산업단지 이런 어떤 인입선을 해서 바로 열차에 상차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60년도에는 석탄이나 시멘트 이런 부분들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선이라든지 경정선 이런 데는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뭡니까 각 소비지의 역도마다 4일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건설을 해서 바로 도어투도어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일반 공산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 공단별로 인입선이 되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7년하고 71년 사이에 철도망과 공업단지를 연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천 유류 제품이라든지 광주 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강원도 통해 있는 북평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되어 있습니다. 충주, 그 다음에 전주의 산업 1단지라든지 영기군의 영기 소정산업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영암에 있는 대불 국가산단이라든지 광양의 초남산업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창원엔 진해역선을 인입해서 산업단지를 통과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인입선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도착지에가 인입선이 연계 안 돼 있다는 게 좀 에러점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지역이 필요하느냐로 본다 그러면 이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량으로 원자재 또는 제품을 운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역에는 선박 또는 산업단지 간의 수출입 물동량을 산단지 내로 운송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연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업단지에 인입선이 필요한 지역을 본다 그러면 정평 산업단지라든지 조치원 산업단지, 영기 월산 산업단지, 즉 다시 말하면 대규모로 최근에 이루어지는 산업단지들 이런 부분들이 많다. 특히
원료라든지 완제품들이 대량으로 생산돼서 대도시 주변이라든지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이런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인입선을 설치하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인입선을 설치하기 위한 어떤 선결 조건은 자,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잘 봐주십시오. 화물에 대한 화차 적재가 가능한 것들. 즉 다시 말하면 그만큼 물동량이라든지 일정한 규모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한 물동량이 있다 그러면 1일 2회 이상은 발송이 돼야 된다. 지역이어야 된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인입선 거리가 이 본선에 대해서 10km 미만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인입선 대상 업체가 철도 수송률이 최소한 그래도 50%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송 및 수송 비용 또는 수송 시간이 그렇게 크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운송지에 제품 손상을 주지 않는 그런 화물이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차 간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간대에 딱딱 배송이 가능할 수 있는 지역. 즉 다시 말하면 일일 3배송이라든지 긴급 배송 이런 부분보다도 정형화된 것들, 오늘 주문하게 되면 내일 오전에 도착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상품 이런 부분들이 특색이 있어야만이 있다고 그러면 인입선 설치할 때 상당히 유리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방금은 이제 내륙 항만의 단지, 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만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울산 간에 이제 복화선이 지금 되어 있고요. 부산 마산과도 이제 복선 전철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부산, 김해, 장류, 창원 이런 연결할 수 있는 지금 현재는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뭡니까? 실제적으로 공단이라든지 소비지라든지 아니면 마산항 중심으로 해서 연결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물동량이 있는데 그걸 어디로 가덕도 하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면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덕도의 컨테이너 부도에 인입선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 광양항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국이라 동남아 물동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환길에서 광양항 컨테이너 부도 간에 3.8km를 건설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도 광양항에 이제 가서 실태 조사를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계획상은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동량은 어디로요? 부산항, 신항 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광양항에 들어올 수 있는 컨테이너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뻘카물 정도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동남아시아에서 우드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대중국 물동량들은 대부분 어디로 오냐면은 인천이나 이 평택항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광양항은 사실상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애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제 군장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군산에는 이제 군산 제1공업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군산항, 장항 이런 부분에 이제 간척지가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공단이라든지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군산하고 장항 간에 11km가 완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공단이 계속 들어서면 그만큼 뭡니까? 철도 인입선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안하지만 이 군산의 이 공업 단지들이 자꾸 쇠퇴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애로점이 좀 있지 않느냐, 지방항 같은 경우에. 근데 새만금항은 이제 떠오르는 어떤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국가에서 새만금에 조성하면서
이 적극적으로 이제 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한다 그러면 먼저 군산선이라든지 호남선이라든지 전라선 이런 연결시켜서 지금쯤 인입선을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새만금 인입철도는 군산역에서 11km 정도 떨어졌다니 이런 부분들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창원공단은 지금 인입선이 되어 있는데 창원 가보셨겠지만 창원공단은 공단하고 실제 공단 내부 쪽 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용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치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산 임해공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군산공단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조성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공단역까지는 군산역으로부터 공단역까지는 한 7km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인입선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조치원은 실제적으로는 조치원은 이 교통의 철도 교통의 굉장히 결절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변에 산단들이 그리 크지를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200만 평, 300만 평 이런 게 아니라 조금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단들이 소규모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정하게 화물이 집적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적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부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조치원이라든지 오송역, 천안역 중심으로 떨어진 입지가 있지만 공단이 분산돼 있어서 이 상당히 좀 애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인입선에 대한 어떤 무엇보다도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규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인입선이 필요한 기업체는 철도청의 지역 보선 사무소장이라든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사전 계획서를 만들고 그에 대해서 사업 개요라든지 위치 이런 것들을 이제 도면을 그려서 제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세 가지 크게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요. 물동량, 유치 물동량은 얼만큼 되느냐. 그에 따라서 이제 차량 이판이라든지 이런 지장 여부 이런 것들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장내에 얼마만큼 물동량이라든지 공단이라든지 활성화돼서 얼마만큼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 또 이 중에서 이제 지역 주변에 주택가라든지 이런 어떤 환경성 문제, 그죠? 이런 교통 문제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 셋째는 이제 계량에 따라서 이제 선로의 어떤 가능성 여부, 지반이라든지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속 능력, 장래 앞으로 개발 계획 능력, 그 다음에 선로 설치 여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 계획서 쓸 때, 그죠? 작성할 때 그렇게 감안돼야 된다. 그렇게 보시고요. 따라서 이제 법규를 본다 그러면 수탁 업무 처리 규칙 제3조에 보면 국유철도와 관련된 시설물 설치를 원하는 자의 요청에서 설치를 하는 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이 설치들은 철도공사의 선로에 접속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즉 다른 말씀드리면 주 구간 운송을 통해서 지선 운송이 인입선이 가능한 자 그런 게 얘기를 따지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조에서는 이제 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누가 요청자하고 그 다음에 철도 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죠. 협의해서 이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현장 조사비라든지 심사비라든지 검사비, 그 다음에 설치비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요청 사업자가
재설비 비용을 다 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무엇보다 제일 큰 게 뭐냐면 이제 보수 유지비도 연간 얼마씩 일정하게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제일 부담되는 것들은 뭐 1.5km든 2km든 간에 10km 미만이라고 그랬죠, 그죠? 인입선을 설치하면 사용자가 그 화주들이 그 유지 보수비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 부담이 높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조에 보면은 이제 청원자의 관리 운영해야 한다. 즉 다시 말하면 시설비 유지 관리 비용을 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비라든지 유지 보수비 이런 것들도 누구 시설 설비 요청자가 돼야 되는 그런 어떤 그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15페이지 그러면 이제 이런 인입선을 설치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앞으로 계속적으로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철도 이용의 확대와 효율적인 물류 연계 구축이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특히 장거리 화물 같은 경우는 이 대량 화주가 집중되어 있는 공단이라든지 항만 인입 철도를 설치해 가지고 적재했을 때는 그만큼 이 운송의 효율성이 높아지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도착지에 이 인입선이 설치돼서 철도가 인입되었지 먼저 되었을지언정 도착지에 화주가 연계할 수 있는 소운송 부분 이런 부분이 철저히 감안돼야 된다는 게 이제 단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인입선과 화물역의 최적 배치 가능이다. 그래서 도로에 집약되어 있는 운송하는 것을 운송 시간이 단축이라든지 운송 절차의 편리함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도착지하고 발착지하고 도어투도어 시스템을 연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되어진다고 그러면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도어투도어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철도 운송 소운송 구간은 일정한 운송 구간 이상이 돼야 되고요. 뭐 철도 공사의 얘기는 100km 이상이 보장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일 큰 문제는 이제 발착지하고 도착지하고 연계 운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어투도어 시스템을 어떻게 갖춰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특수 운송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뛰어날 수 있는데요. 대량 벌크 화물 있잖아요. 석유라든지 화학 제품들,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많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유리하다. 그 대신 이제 상차지에서는 워낙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공장 단위 인입선을 설치할지언정 이제 도착지에 하역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갖춰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수 시설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다빈도 소운송을 확보할 수 있으면 인입선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데 물동량이 일정하게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게 인입선의 설치의 어떤 장단점이 아닌가 그렇게 봐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1교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